김인표의 왈왈왈 6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 하려다가 못했는데 이 중앙경제공작회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거는요, 1994년부터 매년 이제 12월 달에 열렸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새해 경제정책을 갖다 확정하는 중국 최고 당정회의인데요. 이 회의는 보통 그 중국의 큰 회의를 보면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데 예. 이 경제공작회의 같은 경우는 이 징시賓馆이라고 인민해방군을 운영하는 호텔에서 해마다 열립니다. 예. 이번 회의는 보면은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정치국 상무위원 그러니까 7명 전원, 네. 정치국 위원 합쳐가지고 25명, 국무원 부장들 그러니까 장관들이죠. 전인대 위원장, 부위원장, 정협 주석, 부주석, 31개 성직할시 자치구의 서기 그리고 성장 이런 사람들, 어허. 국영기업, 국영은행 최고 책임자, 인민해방군 고위장성까지 그러니까 중국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총출동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행정구역이 많다 보니까 참석하는 사람도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며칠 열려서 며칠 끝난 거예요? 예, 이게 12월 18일 개막했어요. 12월 21일 끝났는데요. 예. 이 원래는 12월 초순에 보통 열립니다. 한 12월 초순 아니면 늦어도 12월 10일 정도는 열리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늦게 열렸죠. 이게 왜냐하면 12월 중순, 12월 14일, 15일 요럴 때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중국에서. 예. 그리고 세계 인터넷 대회 여기 시진핑 주석이 나갔는데 여기도 열려가지고 회의 개막이 늦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이제 12월 중순에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북미의 변수를 감안해서 늦게 개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얼핏 말씀해 주실 때 보통 사흘 열리는데 올해는 나흘간 개최됐다고 하셨는데 좀 논의할 사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18일 개막했다고 알려졌을 때는 이제 20일. 예. 이 18일이 사실은 이게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니까 일요일 끝나는 게 이제 정상인데 20일 끝날 걸 다 예상했는데 그때 20일 끝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저도. 아하, 그래가지고 예. 이게 왜 그러는나. 그 당시 들린 얘기로는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그 참석자들한테 문 닫고들 열심히 좀 반성해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잡아먹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이견이 존재하는 사실 경제 현상이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존재하는데 예. 이걸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어떤 해법을 갖다가 만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그 논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그 시각과 대책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오랜 시간 진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중국은 이제 이른바 신창타이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창타이가 뭡니까 근데? 뉴노멀. 뉴노멀. 예. 뉴노멀이 뭡니까? 글쎄요. 고속성장 시대는 끝나고 네. 이제 성장이 좀 안정적으로 하향화되는 그런 걸 가리키는 거 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구차장의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게 결국 기본적으로 고맙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 이 왈왈왈 덕분이죠, 저는. 그러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 이제 신창타이라는 거는 이제 안정성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속 성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중저속 성장 이걸 예. 갖다가 이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지금 하향 국면을 걷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또 힘든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러다 보니까 새 경제 상황은 아주 복잡하게하고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속성장은 끝났는데 그렇다고 성장률이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참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중국의 어떤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참 여러모로 참 어떻게 보면 튼튼하고 굉장히 저력이 있는 체제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 새해 중국 정책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힌 거예요? 예, 일단 중국 지도부는 이제 새해는 뭐냐? 일단 그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해다 이런 거고요. 예. 샤오캉이라는 건 이제 소강. 소강, 예, 그죠 그것도 먹고 한번 살만한 해주셨었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13차 5개년 계획. 예. 이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여기 이제 5년이니까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에 끝나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 목표는 뭐냐?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한다. 예. 그리고 재정을 늘린다. 그러니까 나라 돈을 많이 풀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기업에게는 세금을 줄이겠다. 이런 방침을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도 많이 풀고 그 대신에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줄여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는 이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예. 5대 중점 과제.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안고 있는 고민, 문제점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5가지 분야로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조업의 과잉 생산 문제. 이걸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갖다가 낮추겠다 이런 건데요.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세금을 줄이면은 역시 기업의 비용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또 하나는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 시장을 통해서 역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이것도 이제 쉽게 하겠다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이게 부동산 재고 물량을 갖다 줄이겠다. 아하. 그리고 네 번째는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엄청난 빚을 줄인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빚을 갖다가 하여튼 효과적으로 줄이고 또 그동안에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초대형 공사를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정부가 담보를 해가지고 채권을 많이 발행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구잡이로 그렇게 발행하지 마라. 왜냐하면 빚더미 오르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취약 부문을 보완하겠다. 취약 부분을 보완하겠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역시 가난한 계층, 예. 빈곤 퇴치를 위해 가지고 자금을 많이 넣겠다는 거. 또 그다음에 삼농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농민들이죠. 예. 농민 농촌에다가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 5대 중점 과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결국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동안 고속 성장 시기에 형성된 거품이라든가 그 부실한 것들을 이제 견실하게 만들겠다는 것 같고 5번째는 고속 성장에서 좀 혜택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건데 이거 좀 하나하나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첫 번째 해법부터 그 중점 과제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제시한 해법을 갖다가 대충 보면은 예. 이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그 나라 돈을 많이 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 돈을 많이 풀면은 결국 재정 적자는 늘어나는데 예. 그걸 중국 정부가 우리는 감내하겠다. 아하, 하는 아직은 거고요. 성장이 완전히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예. 이제 성장세를 갖다 지속하겠다는 거죠. 나라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예. 그래서 역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건데요. 구조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좀 어떻습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도 항상 개혁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다 개혁이라고 이름 붙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걸지가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구조개혁은 이제 크게 3가지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제조업의 과잉 공급 문제 예.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대1로 프로젝트 같은 거 그죠?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예. 실크로드 연변에 있는 이웃 나라에 그러니까 시멘트라든가 철강 이런 걸 갖다가 예. 싸게 많이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생산 설비를 그쪽으로 넘긴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 부문의 구조개혁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주택 공실률이 22%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었는데 예.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니까 5채 중에 한 채는 빈집으로 그 빈집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4년 현재 보면 중국의 도시화 비율이 얼마냐? 54.7%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는 이것을 갖다가 2020년 앞으로 6년 뒤에는 60%까지 올린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전 세계 도시화 비율이 몇 년 전에 50% 넘어섰다고 유엔이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중국이 한 평균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도시화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수록 7조 위안,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의 내수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집을 많이 짓기는 많이 지었나 봐요.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나 봐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분양이 안 된 걸 보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산 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농민들의 도시주를 갖다가 많이 장려하자. 그러니까 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아파트를 많이 사든지 아니면 장기 임대 주택을 갖다가 많이 뭐 분양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도시로 이사가는 이제 농민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죠? 그러나 또 도시화가 모든 것에 만병통치약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어쨌건 당장은 그 부동산 거품이 뭐 가장 심각하다고 하니까 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파트 분양가를 갖다가 낮출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또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중국은 그 호구 제도인가 그것 때문에 이주가 좀 제한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예. 그 호구 제도를 갖다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뭐냐면은 농촌에서 도시로 예. 그러니까 농촌 호적 인구들이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도시화라는 게 이게 예. 이게 조금 이따가 또 이제 설명할 기회도 있겠지만 도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할 수 예.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제조 분야의 구조 개혁을 들 수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M&A 아.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진 국영기업들이 문제인데 이 국영기업들을 갖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인수하게 해라. 기업들이 정리를 많이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풀면 어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회의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딱 한번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자꾸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탑에서 결정하면 그 예. 밑으로까지 쫙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현장에서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예, 그러면은 이번 회의의 내용대로 된다면 당장 중국 경제에 이제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내년에 중국 경제 기조를 보면은 일단 경기를 갖다 살리는 데는 중점을 두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막대한 자금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군부를 떼는 이런 건 없을 거다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에 중국이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을 갖다가 투입했지 않습니까? 아, 예. 4조 위안. 예. 엄청난 돈을 갖다가 넣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었고 그때 중국이 제일 잘했다고 그랬어요. 또 사실은. 미국이 뭐고 다 힘든데 중국에서 선도했기 때문에 사실 그 세계가 그러니까 공황을 갖다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은 오히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지금 아킬레스건이 지금 그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보면은 기업들의 과잉 설비라든가 재고, 그 다음에 부채, 취약 부분 개선 이런 식의 이제 이른바 공급처 개혁 이런 걸 갖다 진행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 혁신, 제도 혁신 발전 모델로 전환한다는 건데요. 예. 이때까지 이제 무조건 돈만 때려 넣는다든가 이른바 생산 요소 투입형 경제 성장 모델. 아하. 무조건 돈만 넣는 게 아니고 예. 이제는 혁신을 갖다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조건 돈을 넣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거죠, 다들. 예. 그리고 이제 생산의 효율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이런 경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중국의 연구개발 비용 보면은 중국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3%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비중을 점차 높여가겠다. 혁신을 하려면 R&D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 지도부 같은 경우는 뉴노멀 중속 성장을 위한 소프트 산업 중심으로 해서 산업 구조를 재편할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설명해 주셨던 그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라든가 그 정보기술 산업 육성하는 것이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전부 이런 맥락에서 그럼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냥 뭐 아주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딱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예습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습한 게 확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또 그 아까 과잉 생산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거 과잉 생산 없애는 것이 5대 중점 과제 중에 첫 번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중국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다 하면은 바로 이제 과잉 설비 투자, 그죠? 예. 이런 건데 지금 그 2008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돈을 한 700조 원에 특단의 경기 부양 카드를 꺼냈을 때 그 예. 당시 뭐냐면은 고속철도 같은 데다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은 인프라 투자. 그렇지만 못지않게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같은 대형 플랜트 산업들이 한테 많은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설비를 굉장히 늘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성장기에는 또 의미가 있고 필요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했는데 해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훨씬 넘어서 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것이 바로 생산 설비는 늘려고 예. 그것이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제 은행에서 사실 돈을 빌려서 한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예.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물건이 안 팔리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빚은 빚대로 쌓이고 아주 곤란한 이런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월가에 보면은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로 그 제롬 레비라는 센터가 있는데요. 예. 여기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갖다 예언해서 유명해진 곳입니다. 여기가 2016년 중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불확정성이 뭐냐? 바로 제조업의 거대한 생산 과잉이라고 말했거든요. 특히 제조업의 이 설비 과잉 같은 거는 쉽게 또 해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게 없애버릴 수도 그렇습니다. 없고. 이게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데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 고정자산 투자 이거는 이제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건데요. 예. 고정자산 투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면 46%. 와, 높기는 높네요. 높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일본 경제 한참 잘 나갈 때 1973년 그러니까 오사카 엑스포 막 지났을 때 그때 보면은 일본의 고정자산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였거든요. 아, 그럼 그것보다도 10%포인트가 높은 거네요.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고정자산 투자를 갖다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는 이렇게 경제가 둔화되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게 바로 실물 경제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넣을 수도 없는 게 인프라 투자에 계속 넣다 보면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호주머니가 바닥이 나는 거죠. 아까 또 그 아파트 문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동산 거품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그 일본의 과거 잃어버린 20년대를 방불케 한다 이런 예고까지도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경고도 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속사정을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보면은 GDP 15%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부동산 상황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지은 것들도 부동산을 지은 거는 대부분 민간 기업은 아닐 거고 그것도 국영 기업들이 많이 했겠죠. 그렇죠. 이 민간 기업들은 못하죠. 왜냐하면은 민간 기업들은 국영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아하. 그래서 이 보면 국영 기업들이 대부분 건설업에 진출해가지고 국영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싸게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빌딩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파트나 이제 빌딩이 잘 팔리면은 이 돈방석이 오르는 건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파트나 빌딩이 안 팔리면 빌딩의 사무실이 안 팔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 은행에서 빌린 돈도 제대로 못 갚고 예. 이제 빚더미 오르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런 미분양 아파트 재고를 갖다 빨리 이제 아하.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까 농민들한테 아파트를 갖다가 많이 사도록 장려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호구제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이걸 풀어줘가지고 돈만 있으면 아무나 살 수 있게. 그리고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 사람이 한 채밖에 못 사게 돼 있었어요. 예. 그때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 풀어가지고 너희들이 돈 있으면 뭐 4채를 사든지 10채를 사든지 이렇게 하라.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건설 경기가 뜨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부동산 계속 부양하는 거 그리고 과연 옳은 정책인지 아닌지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또 분양가도 낮춰라 뭐 참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또 돈을 빌려주죠. 네. 중국도 이제 그런 거 추진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이제 그래서 이 이제 아파트 이제 미분양 아파트 문제 이런 것도 보면 역시 분양가를 낮춰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중앙 정부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세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세수가 줄게 되잖아요. 아하. 그래 아파트 분양가가 높으면은 세금을 많이 거두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지방 정부 부동산 개발업자 이런 데가 다 이익을 양보해야 됩니다. 그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 거죠.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 또 분양가가 이제 높으면은 성장률도 이제 보장이 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세수 확보도 되고 하니까 선뜻 안 낮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중앙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익을 양보해라, 분양가를 낮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17년부터 전 세계가 부동산 침체기로 들어가는 일주 조정기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은 신흥시장, 중국이나 대만 이런 데가 먼저 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벌써 올해
이 부동산 침체기에 벌써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만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이게 바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성장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금 도시화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를테면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럴 수는 있는데요. 지금 도시화라는 게 아까 농촌을 갖다 도시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화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지방 도시에 쌓인 주택 재고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다 이런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빈부격차도 해소할 수 있고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겠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성장률을 갖다가 또 견인할 수 있고 예. 지금 그래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중앙성시공작회의는 성시는 역시 우리말로 도시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중앙도시공작회의가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아하. 결국 여기서 뭐냐면 이게 논의한 것이 바로 도시화를 갖다 논의한 거죠. 어떻게 하면 도시화를 갖다가 이른바 도시화율을 끌어올릴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서 논의된 거로는 2020년이 되면은 모든 판잣집을 없애겠다. 많이 들어보는 이런 계획을 내세웠다고 예, 뭐 합니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 도시화가 성장률도 끌어올리고 주택 재고도 해결하고 또 빈부격차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국영기업들도 대거 부동산 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결국 돈 빌려서 이제 아파트 지었다가 그렇게 됐다가 결국 부실해진다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기업들 부실 실태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뭐 지방 정부 부채도 심각하지만 중국 기업 부채가 이게 세계 경제 위기를 가져올 내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음이 들리는데요. 예. 이게 중국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예. 이게 내년 4월이면 만기가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게 들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4월인 경우에 그런 거고 이제부터 예. 그러니까 뭐 매달 이제 계속해서 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4월에 돌아오는 것만 3조 원이라는 거지. 예.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 제가 숫자를 갖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엄청난 규모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매번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예. 이걸 갖다 막지를 못하면 사실 부도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기업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은행들도 은행이 돈을 빌려줬기 예. 때문에 은행도 하고 기업 부실, 은행 부실 이렇게 아주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괜찮은 게 중국에 외환 보유고가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 3조 4천억 달러가 좀 넘는데 이 외환 보유고 대비해서 단기 부채 비율이 18%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부실해지고 그래서 금융이 부실해지면 결국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 안정적인 성장도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사실은 가계 부채 문제 뭐 예. 우리도 부채 문제가 심각하죠.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자체도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 국제적인 투자은행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기업 부채, 이제 은행 부채, 은행 부실, 기업 부실, 은행 부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 경기 회복을 위해 뛰고 있는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사실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그래도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 끄기 바쁜 기업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멀리 내다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당장 빚 갚기가 급급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은행도 또 사실 부실 우려 때문에 대출을 또 안 해주면은 기업은 더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유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영기업들 같은 게 빚더미 올랐는데 어떻게 하느냐? 만만하게 사람 내보내는 거거든요. 사람 자르는 거. 예. 중국에서도 역시. 예, 중국에서. 예. 그래서 뭐 어떤 석탄 기업 같은 경우는 10만 명을 갖다가 앞으로 내보내겠다. 물론 당장 10만 명을 내보내죠. 직원이 몇 명이길래 10만 명을. 수십만 명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이 어떻게 보면 국영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죠? 이런 문제가 예. 있고. 그리고 지금 또 기업 부실, 은행권 부실 이런 것이 이제 성장률에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성장률이 이제 또 주춤해지고 또 역으로 보면 성장률이 또 주춤해지니까 또 기업이 물건을 못 팔게 되고 기업 못 팔게 되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기업에 돈 빌려준 은행도 부실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근데 중국 성장률이 그 뭐 7%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내년에 성장률 목표라든가 그런 게 이번에 제시된 게 있나요? 이번에 중앙경제공작에는 수치를 갖다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보통 중국에서는 뭐 그러니까 빠라고 해가지고 보통 8%를 갖다 예. 유지한다, 7% 유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이번에 이 빼버렸습니다. 그만큼 그러면은 좀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시진핑 주석 얘기는 뭐냐면은 뭐 꼭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에서는 이 얘기를 안 했지만 그동안에 얘기한 거를 쭉 봐가지고는 예. 2016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5%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2020년이 되면 2010년보다 GDP를 갖다 2배를 갖다가 올린다는 이런 이 사람들 청사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6.5% 선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상당히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참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뭐 공급 측 개혁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건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게 이제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뭐 키워드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공급 측 개혁이라는 것이 이 처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허. 이게 공급 측은 뭐냐면 그동안에 중국은 공급이 아니고 수요 측면을 강한 경제 정책이었는데 이게 이제부터는 새롭게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른바 공급 측 개혁이라는 용어는 류허라고 있습니다.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예, 중앙재경영도소조요. 이건 어떤 기구인가요? 중앙재경영도소조는 중국 최고의 경제정책 결정기구입니다. 예. 소조 조장은 시진핑 주석이고요. 아하, 예. 우리가 보통은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은 사실 총리인 줄 알았어요. 아하, 기억이 나네요. 그 리커창 총리가 맡아서 경제는 할 줄 알았어요. 할 줄 알았는데 시주석이 틀어지었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무 기구가 바로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류허, 한자로 쓰면 유학이라는 분인데 예. 이분이 10월 10일 날 광동성을 시찰하면서 처음 언급을 한 용어입니다. 이 류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베이징의 백일중학이라고 당 간부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 명문 학교가 있습니다. 명문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바로 시진핑 주석하고 한반 친구였다고 그럽니다. 축구를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경제 분야의 최고 실세입니다. 지금은. 항상 학연 지연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공급체 개혁은 뭐냐? 이거는 이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과잉 공급 문제, 그죠? 과잉 생산 문제. 또 그 얘기로군요. 그렇죠. 이걸 예. 갖다 해소하려면 공급체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 음흠. 이게 수요다 공급이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이때까지 경제 성장을 보면은 수출, 소비, 투자가 주도를 했거든요. 이거를 약간 공급 측면 그다음에 수요 측면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일종의 그럼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생산, 소비 뭐 그렇게 해도 무방을 하겠는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경제 성장의 삼두마차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출, 소비, 투자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기존의 방식인데 중국에서는 이걸 빼고 왜냐하면 수출, 소비, 투자는 이제 한계에 왔으니까 예. 투자를 갖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잘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 여기보다는 기업 체질 개선 쪽에 공급하는 쪽에 예. 뭐냐면은 공급 측면을 보면 노동력이라든가 토지 자본 개혁을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로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수요로 하기보다는 저쪽이 건너편에 있는 공급 쪽으로 접근해 보겠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막연한 표현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기업의 비용을 낮추겠다. 그리고 합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기업 구조를 개혁하겠다. 예. 그다음에 그죠. 기업 비용을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보면은 중국의 그 임금 같은 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 임대료도 많이 오르죠. 땅값도 많이 오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문제의식은 심도 깊은데 그 대책은 세금 감면인가? 예.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그 좀비 기업 있지 않습니까? 한계 기업이라고 우리가 예. 얘기하는 거.
그 좀비 기업이 그 중국말로 뭐냐니 강시더라고. 강시 기업. 진짜 좀비 기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강시 강시 기업. 기업을 갖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거는 조금 이 좀 전문가들이 이견을 갖고 있던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완전한 파산보다는 인수합병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던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차라리 경쟁력이 떨어지면 아예 문 닫게 하는 게 낫지. 아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10만 명씩 감원하고 한다는. 원래 구조조정이라는 게 그 참 원래 뼈를 잔인한 깎는 그런 거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아무튼 공급의 질을 높여서 수요를 확대하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공급侧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 당장 현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좀 어려운 말인데 가감승제 원칙을 적용하겠다. 근데 가감승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잘하시네 그래도. 아니, 저희 국민학교 시절에 또 연식을 인증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그래?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가감승제 원칙이라는 게 바로 지원할 기업은 더욱 많이 지원해주고 퇴출시킬 기업은 빨리 퇴출시키겠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 과잉이 심각하니까 한계 기업 퇴출에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보면은 퇴출 기업은 속출하고 업체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거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또 정부 부분의 구조조정도 이제 속도를 낼 건데 그동안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너무 권한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 점점 간소화하겠다.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람 자르는 거를 다 구조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또 IMF를 겪은 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불안하긴 하네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시주석 체제에서 공급측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예.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미국으로 대변되는 이런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방을 맞아서 그냥 휘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신속하게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을 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역시 강심제 주사를 맞은 부작용이 나타나 버린 예.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2010년 이후 5년 연속 내리막 추세고 그래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사실 경기를 부양한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일종의 그런 혁신 제품을 해가지고 새로운 수요를 갖다가 창출했다는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요즘 그래서 그 미국 경제 저력을 한동안 뭐 미국이 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했다가 다시 또 재평가하고 역시 미국은 저력이 있구나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회복을 못하고 있으면서 살아난 거는 결국 미국밖에 없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중국도 그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나 보죠. 많이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미국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된 거고 또 보면 인공지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갖다가 활용한 다양한 신상품을 갖다 미국에 생산해내고 이런 것이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이 또 투자 회복 또 수출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 기관차로 다시 또 부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가 보다. 우리가 하는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풀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미국처럼 저렇게 혁신을 통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수요를 갖다 만드는 게 저게 한번 어떤가 저런 쪽으로 한번 우리도 가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이 경제 규모는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좀 질적으로도 그렇게 과연 따라가고 있느냐 이런 문제는 많이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그래도 중국도 많이 회복하고 대응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화 내빈이라고 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세계에서 수출은 제일 많이 하는 예. 나라고 예. 거시적인 뭐 지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속 사정을 들여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중국에 많은 요커들이 나가가지고 뭐 분유라든가
어린애 귀저귀 같은 걸 갖다 지금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의 물건들의 질이 아직은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제대로 볼펜 하나 못 만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 뭐 볼펜 하나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게 배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첨단 제품이라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볼펜 생산은 한 400억 개를 하는데 그 잉크를 갖다가 다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온다고 해요. 볼펜이 한 400억 개면 전 세계 인구가 5개 넘게 써도 되는 분량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중국에 이제 뭐 오래된 고민이죠. 세계 공장. 그래서 못 만드는 건 없는데 사실은 혁신. 잘 만드는 게 없다. 잘 만드는 게 없다. 그죠? 만드는 거는 만드는 거는 없는 게 없는데 잘 만드는 게 없다. 이런 고민이 있고. 한동안 왜 대륙의 실수라는 말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 샤오미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 오죽하면은 중국이 그렇게 잘 만든 걸 가지고 실수라고 이제 국내 누리꾼들이 좀 이렇게 우스개로 말을 할 정도였는데 참 그런 면에서 중국이 이제 혁신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또 와닿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소프트 산업을 갖다 발전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은 나가고 있는데 뭐 지식 산업이라든가 정보 산업, 예. 문화, 금융, 서비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비 기업, 강시 기업은 퇴출시키고 그렇죠. 그런 혁신적인 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재정 적자를 감내를 하면서도 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재정 적자 수준은 어떤가요, 중국은? 예, 올해 중국의 재정 적자율 보면 한 2.3% 그렇게 뭐 생각보다는 낮은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국제 기준이 한 3.0%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이제 재정 적자율을 갖다 높이겠다. 그러니까 훨씬 나라 돈을 많이 풀어보겠다 이런. 더 풀어도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실 그 동안에는 중국이 그 기준금리하고 지급준비율 여러 번 나열했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 통화 정책이거든요. 예. 그건 바로 통화 완화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통화 완화 정책보다는 직접 나라의 돈을 갖다 푸는 일조 재정,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투자 예. 이걸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그 중국 경제가 항상 특히 세계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 보니까 쌍방향 개방을 갖다가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적극 장려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많이 했는데 더 장려를.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예.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들이 진출이 더 활발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산업 생산 협력, 장비 제조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건데요. 지금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1대1로 프로젝트를 갖다 추진하고 있고 예. 글로벌 제조업 이전 작업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많은 생산 설비를 갖다 외국으로 이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와, 이제 중국도 이제 아웃소싱 내지는 오프쇼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1대1로 프로젝트 차원에서 해외 건설, 해외 인프라 투자 이것도 적극 이제 진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변화, 이런 상황 변화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우리도 예의주시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할 수 있겠습니다. 참 중국 경제 성장이 근데 좀 주춤해진다 하더라도 뭐 6%대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어쨌건 중국은 그 엄청난 규모의 또 중산층이 늘어나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어느 성장의 발판이 이미 다져놓은 거고 또 구매력 증가로 곧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너무 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 성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못 될지 모르지만 예. 그래도 6% 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고 예.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게 2020년 정도 되면은 중국에서 연간 가처분 소득 2만 4천 불을 넘는 이런 중산층 부유층이 보면은 1억 가구가 넘을 거라는 거예요.
저 굉장히 그러면 하는 숫자로 따지면 3억 명에서 4억 명이 이런 돈 쓸 수 있는 계층이 되는 3억 명 건가요? 정도 이제 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난다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구매력을 갖다가 갖춘 중산층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산층 중국의 내수 시장을 갖다가 노릴 수 있는 전략을 갖다 우리 기업들도 짜는 게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중국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6.5%지만 중국 국민들의 구매력은 여전히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낙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그 중국 경제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내년에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홍인표의 왈왈왈 저희 팟캐스트 재미나게 들어주셔서 재미난 거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예, 급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근데 어쨌건 그 1년 동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애정 갖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진짜 오랜만에 만난 대학 친구가 이 팟캐스트를 한 절반 정도는 다 들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었지? 예, 아무튼 1년 동안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더 재미있고 더 알찼네요. 열심히 찾아보고 홍 선배가 또 준비를 해주실 겁니다. 또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계속해서 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홍인표의 차이나투데이 그 블로그도 있으니까 댓글이나 여러 가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구차장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홍인표의 왈왈왈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왜 그렇게 홍보를 소극적으로 하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 새해부터는 제가 하여튼 어떻게 할지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정품 이벤트라도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뭐 홍인표의 와글와글이라고 또 왈왈왈이라는 게 아마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러시는데 와글와글이라고 또 그러셔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좀 난감했는데 아무튼 애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